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까는 인사말 하느라고 제가 위에 자켓 입고 그랬는데 제 세션이니까 벗었습니다. 혹시 C++를 현업에서 지금 쓰시는 분? 아, 많이 계시네요. 저 되게 걱정했어요. C++ 안 쓰시는 분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좀 힘드실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사진 찍으셨어요? 또 찍으세요. 아까 보니까 URL 나오면 다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URL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아마 저랑 친구 자이반 타이반으로 저랑 친구 맺으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친구가 아니시거나 하면 친구 신청을 해주십시오. 아무런 자기 요건이 없습니다. 다 허락해 드립니다. 찍으셨나요? 힘쓰김이라고 읽더라고요. 저 사실은 하이 MS김이라고 한 건데 힘쓰김이라고 읽더라고요. 오늘 그 C++ 관련된 그 내용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호환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C++를 현업에 쓰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왜 C++를 쓰느냐라는 질문에 성능 때문에 쓴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죠. 그렇죠? C++는 사실은 이 성능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타 언어의 추종을 불허하죠. 사실 어셈블리를 제외하고는 그만큼 로우 레벨 언어는 없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요. 생산성은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죠? 과연 C++가 생산성이 좋은가? 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C++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호환성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C++ 11 출시된 건 알고 계시죠? 그 C++ 0X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ISO 표준화 기구가 어떻게든 2009년까지는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가칭 OX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죠? 09년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 11이 됐고요. 곧 아마 14가 나올 것 같고 18로 나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호환성입니다. C++는 죽은 언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거 화석 같은 언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나 쓰던 언어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어떤 데 보면은 99살에 C++ 개발자가 있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된 언어는 아닙니다. 그 C++가 실제로 이제 표준이 처음으로 제정된 거는 생각보다 느립니다. 98년도거든요. 그 이전에 92년도 혹은 80년대 중반에서도 C++를 썼다라고 하시는 분은 대부분 C with classes 같은 연구소에 썼던, 연구용으로 썼던 언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C++의 메이저 표준이 정해지고 03년도에 한번 픽스가 있었어요. 조금의 언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98년도에 표준이 제정될 때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게 뭔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죠. 그죠? STL이 들어오면서 C++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로 ISO 표준화 기구에 있는 C++ 담당자들도 놀았고요. 커뮤니티도 맛이 갔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C++와 관련된 정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후반이죠. 2000년 한 7, 8년부터 다시 이제 C++ 대가들이 힘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비안네 스트라우스트럭, C++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 스컨 메이어스, 이펙티브 C++ 저자, 그리고 허브 셔터, C++ 대가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알렉산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C++가 지금 현재 변화를 너무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언어를 좀 더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현재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C++를 이용해서도 좀 더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힘을 막 보태죠. 그래서 드디어 2011년도에 ISO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 11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세를 몰아서 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시 마이너 업데이트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명세보다는 라이브러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아마 추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C++ 11에 신규로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20, 30% 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언어가 통째로 바뀌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실 추가됐어요. 이 중에 몇 개는 좀 알아볼 건데 좀 재미난 것들이 몇 개 있죠. 제가 한번 집어볼까요? 몇 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재밌죠, 그죠? 오토 같은 거, 그렇죠? 이건 이제 우측에 있는 assign operator, 그러니까 할당 연산자 우측에 있는 값의 타입을 인퍼런싱해서 i 타입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질적으로 이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닫기 붙이면 에러 났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지 픽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재밌는 게 있나요? 널 포인터 같은 거. 널이란 값이 원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나요? 제로 이렇게 디파인 돼 있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인티저하고 널 포인터 사이에 타입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오버로딩 하게 되면 0을 줬을 때 그것이 널 포인터인지 0인지 구분할 수 방법이 없죠. 그래서 널 포인터를 얘기하는 널 포인터라는 걸 따로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핵심적인 변화들 람다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 아마 펑셔널 랭귀지를 쓰신 분이라면 조금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샘플 예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람다 익스프레션 이런 거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PTR, 쉐어드 PTR, 윅 PTR 뭐 다 아시는 내용대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재미난 게 뭐가 있을까요? R-value 이런 거 되게 유용하죠. R-value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 move semantics라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C++ 프로그램 하실 때 펑션에다가 우리가 오브젝트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혹은 그 펑션으로부터 오브젝트를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오브젝트들을 주거나 받았나요? 카피 컨스트럭터가 그 역할을 하죠. 카피 컨스트럭터는 이런 역할이죠. 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카피 컨스트럭터 역할은 얘랑 똑같은 걸 일로 복사하고 얘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시멘틱스가 이제 R-value reference, move semantics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큰 오브젝트를 만약에 펑션으로 넘긴다거나 펑션 내에서 생성된 오브젝트를 다시 받아온다거나 할 때 이 R-value reference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죠. 특히나 이제 STL의 컬렉션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를 넣고 빼고 많이 하잖아요. 벡터, 리스트 다 그렇죠, 그죠? 그런 데 있어서의 R-value reference는 상당히 좀 유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initialize list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 같은 것들, 벡터 같은 것들 초기화할 때 계속 푸시백 하는 게 아니라 중괄호 쳐가지고 쫙 데이터 리스트 하면 다 들어가죠.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게 뭐냐면 ISO의 표준화 기구의 모습입니다. 워킹 그룹 21 오가니제이션인데요. 사실은 이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없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201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11 표준화이 나오고 13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뭐가 재미나냐니 코어 워킹 그룹과 에볼루션 워킹 그룹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라이브러리 워킹 그룹하고 라이브러리 에볼루션 워킹 그룹이 생겼습니다. C++의 장시자와 C++ 대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의 언어 명세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정말 복잡한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C++가 어려웠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C++ 98에 포함되어 있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는 어떤가요? 컬렉션 몇 개하고 알고리즘 몇 개 정도밖에 없죠. 그걸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던 C# 언어나 혹은 자바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수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분의 1 내지는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의 지금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워킹 그룹은 C++의 표준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있냐면 새로운 형태의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좀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G1 한번 볼까요? SG는 뭐냐면 이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요. 그것을 이제 표준화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SG1 한번 보실까요? SG1을 보면 CONCPARAL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Concurrency Parallel이거든요. 실제로 C++ 11에는 async 같은 것들이 펑션이 들어왔죠. future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C++ 레벨에서 비동기 형태로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비동기 형태로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비동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레드 풀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스레드 풀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언어에서 뭐 개발하신다 그러면 그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었겠죠. 근데 C++는 어떻게 했나요? 대부분 다 플랫폼 SDK를 썼거든요. 그런가요? 윈도우에서 개발하신다 그러면 create thread 혹은 뭐 begin thread ex 이런 거 써서 스레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C++가 아니죠. 사실 말하면. C++에서 쓸 수 있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SDK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C++의 언어 명세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사 하나만 큰데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은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윈도우에서 C++11에 컨커런시와 관련된 SDK를 써서 개발을 하면 그것을 API를 써서 개발을 하면 그것은 리눅스에서 그대로 수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리눅스 플랫폼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무언가의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개발을 하면 윈도우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명세에 이런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잘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SG3 한번 볼까요? 파일 시스템. 파일 I/O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곧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SG4 한번 보시죠.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프로그램 하실 때 C++의 명세 가지고 하겠다 상상도 못 하셨죠. 소켓만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HTTP 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C++의 표준화된 API를 통해서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SG11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I/O, 쿼리 등을 이제는 C++의 표준화된 SDK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SG5 볼까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트랜잭션 메모리. 저게 뭐냐면 이제 트랜잭셔널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이제 트랜잭션이 필요하고 락킹이 필요하고 웨이팅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트랜잭셔널 메모리를 이용하게 되면 락 프리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에서 사실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러워했었던 리플렉션. C샵이나 자바 같은 거 있죠.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SG7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2000년, 10년 이후가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대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는 죽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C++의 표준과 비주얼 C와의 연관관계는 어떤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C++의 표준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0이 나왔을 때 아직 이제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았던 C++의 11 규격들의 일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C++12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또 구현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2013 버전에도 마찬가지로 C++11의 많은 부분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C++11의 표준 규격을 다 구현한 거야? 불행히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다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잘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2013의 들어간 C++11의 표준 내용이고요. 색깔 중에 이 퍼플로 된 거는 C99, 그러니까 C 언어의 99년도 표준이고요. 그리고 어떤 거 보면 블루로 된 거, 파란색으로 된 것은 C++14의 표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C++11을 2013에 다 구현도 안 했고 포스트 RTM에서도 다 구현 안 됐고 그냥 계획된 것까지 끝나야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GCC는 벌써 다 구현했다는데 클랭은 다 구현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허브 셔터라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세요. 이분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과연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주얼 C++는 11이 지금 목표가 아니고요. 14이 타겟입니다. 14이 타겟이고 그래서 11의 기능, 새로 구현해야 될 기능과 14, 14 버전에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 중에 개발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다시 보시면 2013의 C++의 그 14 버전, 14에 관련된 기능들이 일부 구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RTM 이후에도 파란색으로 된 거, 폴팅과 관련된 기능들이 공격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비주얼 C든 비주얼 스튜디오든 지금 한 3개월, 4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C++11 혹은 폴팅과 관련된 표준 규격들은 점차 구현이 완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C 언어 아직 안 쓰, C 언어는 이제 거의 안 쓰시죠? 네, 이거는 넘어가고. 11에 들어와 있는 재미난 기능 중에 컨커런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코드를 바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만약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프로그램을 짤 건데 스트링을요 앞과 뒤를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래요. 뭐 A, B, C, D 있으면 D, C, B에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가 보통 이제 코어가 요즘은 한 뭐 4개, 뭐 8개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냥 루프를 돌게 되면 코어를 다 못 씁니다. 그렇죠? 루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코어가 4개다 그러면 스레드를 한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스트링을 앞뒤로 쫙 전환하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C++11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발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아마도 뭐 프로그램 좀 하시는 분이면 스트링 쪽에 넣어뒀다가 스레드 개수 만들고 파라미터 패싱해서 바꾼 다음에 리턴하고 뭐 이런 구조 생각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스레드의 개수라는 것은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코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 스레드를 만들어야 될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코어가 2개면 스레드를 2개 만드는 게 좋을 거고 코어가 그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레드 풀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스레드 풀에다가 스레드를 왕창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태스크 형태로 전달해서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를 끄집어서 수행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C++11의 표준 규격만 가지고 짠다면 어떻게 잘 짤 수 있을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뒤쪽에 코드 보이시나요? 제일 뒤쪽에 보이시나요? 네, 대답 안 하시죠? 네. 봅시다. 뭐 IO 스트림 같은 거는 뭐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집어야 되니까 알고리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뭘 틀렸나요? 알고리즘 하나 넣고요. 스트링 써야 되니까 스트링 하나 하고요. 뭐 좀 이따가 생각난 대로 한번 써보죠. 네임스페이스 std 하나 하시고요. 스트링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flip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요. 파라미터 이렇게 받으시죠. 뒤집는 게 뭔지 아십니까? 리버스라는 걸 쓰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터레이터 비긴 엔드를 써야 되는데 점 비긴 점 엔드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추가됐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버싱 뒤집어지죠. 그런 다음에 리턴 str 맞나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집어지겠죠, 그죠? A, B, C, D 넣으면 거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스트링이 좀 많다고 하죠. 뭐 배열로 만들기 좀 그러니까 바로 코드를 쓸 건데 C++11에 추가되어 있는 비동기 기법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벡터를 좀 쓸 겁니다. 벡터 추가하죠. 벡터에다가요. 어떤 걸 넣게 만들 거냐면 future라는 걸 넣을 겁니다. 이 future는 뭐냐면 미래에 끝날 결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시켰을 때 그 작업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퓨처로부터 값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이 퓨처의 타입은 인티저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퓨처 이렇게 하죠. 예, 여기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띄웠죠? 예.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push back 할 겁니다. push back. 넣어야 되는 타입이 뭐죠? future 타입이잖아요, 그죠? 이 future는 미래에 끝날 일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펑션 함수 호출을 우리가 비동기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데 async를 쓰면 됩니다. async. 예. async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펑션을 쓰면 되는데요. 맞나요? 예, 펑션을 쓰면 되는데요. 그 람다 익스프레션 한번 써보죠. 람다 익스프레션 캡처 구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파라미터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return, flip, hello. 예,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얘기냐니, 자, 플립을 호출한 결과를 담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바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미래에 끝날 일입니다. 예. 두 번째로 한번 또 해보죠. 푸시백. 두 가지를 해보죠. async 똑같이 쓰고요. 이럴 때는 이제 개발자의 영원한 친구 컷 앤 페이스트를 써서 My name is 뭐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이 V라는 벡터 컬렉션에 3개의 작업이 들어간 거죠. 이제 작업이 끝나면 끝난 결과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토 우리가 이터레이션 돌 때 C샵이나 자바 같은 데 뭐 for each 뭐 이런 구문 썼잖아요. C++11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for auto reference each v 이렇게 하면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예, 간단하죠? 그리고 출력을 이제 해야죠. 스트링을 반환했으니까. 그럼 cout each .get get 하면 결과를 얻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끝났을 것 같아요. 예, 인티저가 아니라 스트링이죠. 죄송합니다. 예, 됐네요. 생각해보죠. 이게 지금 여기다가 끝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하죠. 자, 하면 hello, my name is 명신 김이라고 했는데 이걸 뒤집었죠. 뒤집어서 화면에 출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예, 뒤집어서 출력이 됐죠, 그죠? 근데 믿을 수 없다. 이거 정말 이게 멀티스레드로 수행된 거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한번 디버깅을 걸어보죠.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스레드를 보면 되겠죠, 그죠? 스레드를 보면 밑에 스레드가 개수가 지금 3개죠, 그죠? 3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하면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예, 메인 스레드 하나죠, 그죠? 메인 스레드 하나로 수정했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스레드가 늡니다, 그렇죠? 지금 워킹 스레드가 2개 올라왔죠? 스레드 2개 올라왔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스레드를 더 만들겠죠. 뭐 지금은 4개 됐죠, 그죠? 메인 스레드 포함해서. 그래서 4개의 스레드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왜 4개냐? 왜 4개일까요? 제 컴퓨터가 코어가 이렇게 돼 있죠. 하이퍼 스레드 뭐 로지컬로 본다 그러면 4개의 코어가 있는 거죠, 그죠? 4개니까 이제 스레드 4개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코어 수가 더 많다 그러면 더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 풀 형태로 운영을 하겠죠. 근데 이런 작업들을 C++11의 표준 규격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플랫폼 SDK를 쓰지 않고 언어의 규격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트랜잭션 메모리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C++와 관련돼서는 변화들을 좀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좀 팔로우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여기 이제 C++14을 왜 우리가 먼저 구현했느냐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위에 돋보기 지워버리죠. 위에 거는 C++11이에요. 위 코드의 문제는 딱 아시겠죠? 멤버 베리어블로 지금 사이즈하고 데이터 포인트 2개가 있는데 지금 컨스트럭터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없는 것은 잘했죠. 사이즈 0으로 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널 포인트 주고 잘했는데 밑에다가 사이즈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예, 되겠네요. 이게 되는데 문제는 언더스코어 데이터를 초기화 안 했잖아요. 두 번째 컨스트럭터는. 그렇죠?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에 사실은 뭐가 와야 되나요? 콤마 언더스코어 데이터 널 포인트 와야 되잖아요. 그죠? 빼먹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컨스트 스태틱 형태의 멤버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그 멤버 베리어블을 선언할 때 여기다가 초기화를 할 수 있죠. const static integer x equal 10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언어들은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 구문을 허용을 했는데 C++11까지도 그런 규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14이 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stance member variable도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와 같은 오류들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미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인스턴시에이션 될 때 초기화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지만 개발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11과 14 중에 정말 개발자에게 의미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구해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 언어 자체는 그 언어의 명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쓰기 어려웠다라기보다는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보는 편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C++ 언어의 그 스펙 문서 있잖아요. 스펙 문서하고 자바 언어의 스펙 문서하고 C# 언어의 스펙 문서를 비교해 보면요, 페이지 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몇십 페이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언어의 명세나 규격서들은 그 언어에 대한 문법 사항을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쓰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른 언어들 뭐 에이다나 리스비나 뭐 파스칼이나 이런 언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많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장 지금 상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자바 언어 혹은 C# 언어 등과 비교했을 때는 언어의 명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국내 C++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들을 좀 잘 찾아 쓰시지 않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면 오픈 프레임워크 뭐 이런 라이브러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신더 이런 라이브러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코스2D 게임 하시는 분 아시죠?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좀 충분히 쓰면요, 굉장히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 여러분 팩맨 게임 아시죠? 팩맨. 제가 오늘 샘플을 안 갖고 왔습니다만, 팩맨 게임을 C++ 언어로 개발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라인이 필요할까요? 근데 신더나 오픈 프레임워크 같은 걸 쓰면요, 한 200라인이면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샵 인클루드, 유징 네임스페이스 다 포함해서요, 한 200라인 정도면 실제로 팩맨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C++의 언어의 명세가 복잡해서 그거보다는 이 라이브러리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이 C++의 디팩토가 될 만한 라이브러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C++ REST SDK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카사블랑카라고 혹시 코드네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좀 개선되고 개발되었습니다. 코드플렉스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C++에 여러분이 만약에 HTTP로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답이 없어요. 그죠? HTTP 뭐 구해내 놓은 거 찾거나, 아니면 좀 통신대를 잘 아신다 그러면 뭐 민속으로 80 포트를 열어서 HTTP 헤더를 써서 개수를 끌고 오고 제이슨 파싱을 하면 되겠죠. 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나는 C++로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다 그냥 하나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죠. 예, 뭐 어떻게 되나요? 위에 것 같습니다. 시작 프로젝트를 좀 바꿔놓고요. 코드를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추가 라이브러리를 쓰시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보통 DLL 복사해오고 헤더 파일 다 복사해오고 그 다음에 패스 잡죠. 그죠? C++의 옵션에 보면 쫙 있잖아요. 뭐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그죠? 스태틱 락 막 있잖아요. 그거 세팅하려고 그러면 환장합니다. 진짜. 컴퓨터라도 바뀌고 나면 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또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누겟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만들면서 C# 언어만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C++ 쪽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C++도 패키지 매니저를 쓰실 수가 있어요. 오른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 매니지 누겟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매니지 누겟 패키지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nuget.org에 있는 모든 패키지 리스트를 갖고 오거든요. 저희가 쓰고 싶은 게 이제 C++ REST거든요. 지금 찾아보시죠. 찾아보면 여기 C++ REST SDK가 보이죠. 예, 그래서 인스톨 누르면 자, 뭐 합니다. 뭐 서버에 가서 뭘 갖고 오고 버전 확인하고 뭐 하겠죠. 네,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얘기냐? C++ REST SDK를 쓸 준비가 끝난 거죠. 더 이상 뭐 패스 잡고 라이브러리 복사하고 헤더 파일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package.config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1.3.1 버전의 CPP REST SDK를 쓰고 있고 타겟 프레임워크가 네이티브다라는 정보가 있는 거죠. 이제는 쓰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HTTP로 그냥 데이터 갖고 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별건 아니고 REST에 HTTP의 클라이언트 헤더 이렇게 인클루드 합니다. 여기 네임스페이스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 마우스 클릭하시고 열어보면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을 못해서 갖고 와서요. 컨트롤 탭 붙여넣기 하죠.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 뭐 귀찮지만 써야죠. using namespace web using namespace 웹에 HTTP using namespace의 웹에 HTTP의 클라이언트 이렇게 쓰죠. name 저는 왜 네임스페이스를 칠 때마다 오타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주하고 좀 관련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얼마나 간단한지 보시죠. HTTP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URL을 줍니다. 망해가고 있는 빙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예. 빙을 써주세요. 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리퀘스트 해야죠. 근데 이제 HTTP 리퀘스트 방식이 여러 가지 있죠. 그죠? get 방식도 있고 포스트 방식도 있고 뭐 put도 있고 뭐 다른 거 있죠. 그죠? 근데 뭐 가장 간단하게 뭐가 있나요? 리퀘스트에 메서드에 get이죠. get이 간단합니다. 그죠? 리퀘스트 하면 갖고 온 겁니다. 근데 갖고 올 때 리퀘스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 갖고 올 때까지 멍 때리고 기다리면 아깝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트워크가 느리다 그러면 빙이 데이터 크다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멍 때리고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C++ REST SDK는요. 비동기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에 than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비동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뒤쪽에 쓰는 게 continu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작업이 끝나면 뒤에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작업 끝났을 때 약속되어 있는 뒤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로 get하고 그게 만약에 잘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오냐면 마찬가지로 continuation이 오는데 여기는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 형태의 펑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니 똑같죠. 이렇게 HTTP 제가 외웠습니다. response에서 RESP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펑션을 쓸 건데 이 내용은 리퀘스트가 끝나면 그리고 데이터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에 뭐를 해볼까요? 제일 먼저 스테이터스 코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205K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스테이터스 코드인가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예, 오케이면 이런 뭔가요? 응답이 제대로 왔다는 얘기죠? 예, 응답이 제대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이 왔으니까 뭐 한번 출력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번 해볼까요? 리스폰스의 헤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헤더스에 예, 뭐 컨텐츠 랭스 정도 한번 해볼까요? 컨텐츠 랭스 정도를 출력합니다. Cout 출력해야 되니까 include IOStream 예, 네임스페이스만 오타나는 게 아니었죠. 예. 예, 오타쟁이입니다. 예. 네임스페이스 제가 뭘 하려고 그랬나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빙에서 갖고 와서 예, 정말로 제대로 갖고 왔다 그러면 화면상에 뭐 컨텐츠 랭스를 출력을 하겠죠. 근데 한번 실행해 봅시다. 되나? 예,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뭘 빠뜨린 걸까요? 프로그램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끝났어요. 왜? 이 작업은 사실은 get이 끝나고 나서 된 이유를 수행하도록 선언을 했지 기다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가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끝나고 리턴으로 흘러버려서 죽어버려요. 메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가 죽으면 프로그램 종료죠. 그죠?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intx 간단하게 기다리죠. 뭐 이렇게 하면 기다릴 것 같네요. 그죠? 예.
이런 빌드는 서버에서 해야 돼요. 202가 나왔어요. 이거 뭐죠? 이거 어쨌든 OK입니다. 200 계열이죠. 이게 뭔지는 아시죠? HTTP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텐데, 자, 그럼 이제 내용도 좀 안에 바디도 좀 살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디를 살펴볼 때는 바디에 예. 리스폰스 익스트랙트 스트링이네요, 바로. 죄송합니다. 익스트랙트 스트링에 then 이렇게 되는 거죠. 예. utility에 string t에 body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리고 예. 이거 썼네요, 밑에. 예, 되기를 바랍시다.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빙 서비스가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죠.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빙도 이제 한국에서 좀 서비스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빙이 검색으로만 쓰기에는 좀 아깝죠. 그죠? 그래서 앞에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빙이 이제 좀 플랫폼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는 시대는 좀 지났거든요. 클라이언트의 기능들을 서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 기능셋을 확장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죠. 음성 검색 같은 거 클라이언트가 다 인식합니까? 아닙니다. 음성 데이터 서버로 날려 서버에서 검색해서 결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 다 서버가 이제 워킹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또 그 얘기죠. 디바이스는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적당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넘겨주면 그 컨텍스트를 근간으로 해서 서버가 뭔가 작업을 해서 결과를 디바이스로 돌려주는 형태가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의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의 모형이거든요. 그렇죠? 예, 갑자기 딴 데 샜죠? C++ 얘기하다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PPT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C++로 HTTP를 C++ REST SDK도 소개를 드리고 누겟도 같이 소개를 드리고 코드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모르셨다면 내가 뭘 좀 살펴봐야겠다는 걸 아마 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11 표준 교육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거 새로운 형태의 라이브러리도 내가 좀 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어떻게 갖다 쓸 수 있는지 누겟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니즈들이 만약에 좀 생기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HTTP 클라이언트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이슨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요즘은 HTTP 형태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단순히 웹페이지를 컨슈밍하는 형태로만 쓰지 않죠. 그죠? 예전에 XML 웹 서비스도 그렇고 소프 통신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RESTful 프로토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서버와의 어떤 통신 규격으로 많이 쓰고 특히나 모바일 게임 같은 거 개발하실 때 서버들은 어떻나요? 거의 다 웹 서버에다가 통신하시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제이슨 같은 거 많이 쓰시게 되는데 C++ HTTP C++ REST SDK 같은 경우도 제이슨을 파워풀하게 제공을 합니다. 제이슨 코드가 어디 있죠, 근데? 네, 없네요, 이 코드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이슨은 이렇게 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이슨의 value v 이렇게 해가지고요. v가 안 썼죠? v라고 하고 제이슨이 보통 키 밸류 아니에요, 그죠? 키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first name 이렇게 하죠. name equal JSON value 이게 타입이 지금 value의 string이죠. string의 명신이니까 명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스트링이 아닌가요? 텍스트인가요? 스트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v에 u에 예를 들어 그 나이 숫자 이거는 age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잖아요. 그러면 JSON의 value에 넘버를 쓰면 될 겁니다. 넘버 해서 저 25살이니까 25살 이후로는 나이를 안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v에 또 하나 더 하죠.
U의 married 결혼했냐? 제이슨 value 불리언 안타깝게도 true.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링으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그것을 파싱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런 형태로 값을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스트링이 조금 제가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제 기억에는 스트링이 맞는 거. 넘버 스트링이죠. 스트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죠? 거짓말하게 되는데. 제이슨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누겟 보셨죠? 누겟 코드 플렉스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누겟 패키지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에디터 뭐 좋아졌습니다. 무지하게 좋아졌다고 앞에 김태형 부장님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신기한 기능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별 보여드릴 건 없어요. 없는데 거의 그 앞에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C++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제 코드 스타일이나 패턴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브레이스 위에 올리는 거 밑에 내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클래스 마이 클래스 중괄호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까지 딱 쳐지죠. 딱 닥치면 이제 위에 있던 중괄호가 탁 내려왔어요. 근데 이런 구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난 절대로 그렇게 안 써. Your class 이렇게 있으면 난 곧 죽어도 이렇게 써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난 절대로 이렇게 써야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요, 아까 위에서 제가 썼을 때 자동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자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이렇게 짰어요. 근데 그 코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싹 카피 딱 해가지고요, 페이스트 딱 하면 바뀌어요. 페이스트 할 때도 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툴, 옵션, 뭐 텍스트 에디터 아까 가르쳐 줬는데 텍스트 에디터, C++의 뭐 포매팅에 복잡하죠. 뭐 그게 뉴라인일 겁니다. 뉴라인을 가 보시면 이게 C++의 클래스 선언 시에 내가 새로운 라인으로 시작하겠다가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거죠. 무튼 뉴라인. 이걸 이제 예를 들어 keep on the same line으로 딱 바꿔보죠. 딱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컨트롤 X 해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죠. 중괄호 올라갔습니다. 그죠?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에서 다시 한번. 밑에 있잖아요. 그죠? 밑에 있죠? 잘라서 올라갔죠? 이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포맷을 사실은 예전의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입력 당시의 포메이션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컷 앤 페이스트 할 때도 난 죽어도 내 스타일을 유지해야겠다. 이러시면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죠? 아까 뭐 보여드린 것도 좀 있고요. 이거 있고 코드 포매팅 금방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타이핑 할 때나 페이스트 할 때나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 뭐 좀 재미난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디버그하고 릴리즈 이렇게 전환할 때 컨피그레이션 정보들이 막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좀 높은 그래프 두 개는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였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첫 번째 디버그에서 릴리즈로 딱 바꾸게 되면 한 170초 걸리는 솔루션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 두 번째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100초 걸리더라는 겁니다. 170초 걸렸었고 두 번째 전환하면 100초 걸리더라. 왜냐하면 좀 캐시하고 하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2013이 되면서 170초 걸리던 게 40초로 줄었어요. 이거는 개선된 게 아니라 처음이 잘못 짠 거죠. 40초가 좋아진 게 아니라 170이 잘못 짠 겁니다. 그죠? 잘못 짠 걸 제대로 개선한 겁니다. 그것만도 잘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성능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개 얘기했고 마지막 성능 얘기할 겁니다. 아까 C++ 개발자들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성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 전략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보면 컴파일레이션 유닛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냐면
C++를 컴파일해서 OBJ 파일을 만들 때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죠? CPP를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펑션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막 연결을 해요. 이 오브젝트에 있는 함수가 이쪽 오브젝트에 있는 막 호출합니다. 그럼 얘네들 넘나드는 건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뭐냐면 홀 프로그램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CPP를 OBJ를 만들 때 최적화하고 OBJ 만든 거 사이에 연계할 때 또 한 번 최적화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뭐 2010까지 얘기였고요. 2012부터 2013이 되면서 프로파일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아무런 경험치 없이 기계적으로 최적화를 했다 그러면 얘는 한번 수행해 보라는 거죠. 네가 정말 많이 쓰는 코드가 뭐야? 어떤 패턴으로 쓰는 거야? 한번 수행해 보고 그 정보들을 쫙 수집해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오른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스트루먼트 릴리즈로 해야 됩니다. 릴리즈로 최적화가 관련된 거니까 프로파일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에 제일 먼저 인스트루먼트를 하게 되면 뭐 제가 뭐 코드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지금 프로파일 가이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요 인스트루먼트 하면 컴파일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코드를 하고 이제 자료 수집 준비를 하는 거죠. 함수들이 어떻게 호출되고 있고 함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un instrument에 대한 optimize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프로그램이 수행이 될 때마다 정보들을 쌓습니다. 한번 수행을 했고 또 이제 뭐 다른 형태로 지금은 이제 그냥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똑같이 옵티마이제이션해서 한번 또 수행을 하고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정보가 어떻게 쌓이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pgc라는 파일 보이시죠? 저 pgc라는 파일이 그 정보들이 이렇게 수집해서 계속 쌓아둡니다. 제가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느낌표 1, 느낌표 2가 만들어졌는데 저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해보는 거죠. 쭉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이제 저 프로파일 정보에 맞추어서 옵티마이즈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졌던 두 개의 파일들 가져다가 사용자 행동 패턴들 분석해서 실제 많이 쓰는 코드들 위주로 해서 최적화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되는 경험이나 수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결과물에 반영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2012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3에 드릴 내용은 스토어 앱 있죠. 스토어 앱에서 비주얼 C++로 개발할 때 이 기능을 쓸 수 있다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근데 2012에서도 그 기능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특히나 이제 서버 같은 건 좋죠. 그렇죠? 수행해서 한번 테스트 쫙 돌려보고 보통 이제 저희가 1부터 10까지 펑션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두세 개가 사실은 전체 한 80%의 성능을 좌지우지하죠. 그죠? 파레토의 법칙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수행해가지고 프로파일 정보 가져다가 다시 최적화를 하면 상당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벡터라이제이션 이런 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조금 얘기 드리죠. 그 CPU를 보면 최근에 나오는 CPU들은 그 레지스터가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 이외에 벡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EAX, ECX, EBX, EDX, ESI, EDI 이런 겁니다.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죠. 근데 레지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CPU 입장에서는 그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CPU들이 최근에 좋아지면서 벡터 레지스터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얘는 뭐냐면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보다 일단 크기가 2배로 큽니다. 2배로 크고요. 2배로 크다는 얘기는 뭘까요? 데이터를 2배 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럼 EAX에 레지스터에 값 넣어놓고 EBX에 넣어놓고 더해서 ECX에 넣어라.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보죠. 루프를 한 100번 돌아요. 그러면 100번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벡터 레지스터는 크기가 2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값을 2배만큼 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레지스터 커맨드를 쓰게 되면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집니다. 인스트럭션을 절반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벡터 레지스터를 최근에는 이제 컴파일러가 쓸 수 있도록 코드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예전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오토 벡터라이제이션 기능은 뭐냐면 루프 있죠. 여기 보시면 0부터 1000까지 BC 더해서 A에 넣는 거거든요. 1000번 돕니다. 저건 애누리 없이 1000번 돌아야 됩니다. 그죠? 돌아야 되는데 벡터 레지스터를 쓰면 B나 C가 벡터 레지스터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면 계산의 횟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B나 C가 하나의 벡터 레지스터에 4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4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4개를 한꺼번에 더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행해야 되는 인스트럭션 수가 4분의 1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컴파일러들이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프에서만 적용되던 벡터라이제이션, 벡터 레지스터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다는 거죠. 다른 형태로. 어디다 확장했나 좀 보니까 뭐 재미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레벨의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루프 이외의 다른 문장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최적화해서 빠졌는데 그것도 이제 수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것도 재밌죠. 벡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포인터 있죠. 포인터 자체도 벡터 레지스터에 넣어서 더하겠다는 거죠. 포인터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딜까요? STL의 컬렉션입니다. 컬렉션도 이터레이션 전부 다 포인터입니다. 그죠? 더하기 빼기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벡터 레지스터를 쓰게 되면은 속도가 상당히 향상되죠. 그리고 이제 펑션 콜을 할 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펑션 콜을 할 때 뭐 스탠다드 콜링 컨벤션, C 콜링 컨벤션, 패스트 콜링 컨벤션 많은데 패스트 콜링 컨벤션 같은 경우는 파라메타의 개수들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패싱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벡터 수가 많아졌잖아요. 벡터 레지스터 커졌잖아요. 그럼 더 많은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벡터 콜이라는 게 생겼어요. 패스트 콜 외에 벡터 콜이라는 게 생겨서 더 많은 파라미터들을 펑션에 전달할 때 벡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호출이 빨라지겠죠. 뿐만 아니라 스택도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최적화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벡터 콜 이렇게 쓰시게 되면 펑션 콜을 벡터 콜, 벡터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벡터 레지스터 용도가 아까 그 대량의 그 포르프 같은 연산할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게 또 있나요? 2012에는 그랬다는 거죠. 2012에는 루프에서만 썼는데 2013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앰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앰프 무지하게 떠들고 다녔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꽤 되시네요. 앰프는 Amplified Massive Parallelism입니다. 이게 뭐냐면 헤테로지니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헤테로지니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인스트럭션 셋이 다른 두 개의 어떤 CPU나 GPU 등을 같이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헤테로지니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GPU는 사실은 그 CPU만큼의 연산 능력은 없지만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특정 연산은 굉장히 빨리 수행을 하죠. 예를 들면 벡터를 더한다든지, 그렇죠? 행렬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CPU보다 뭐 수백 배 빨리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뭐 코어가 벌써 뭐 200개, 300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코어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쓰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 형태의 시도들이 있었죠,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오픈 쿠다 같은 게 이제 그럴 수 있고, 오픈 CL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됐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C++ 언어 명세가 아닌 다른 형태를 쓰거나 C 형태의 함수를 써서 C++에 쓰는 형태로 됐었거든요. 근데 C++ 앰프는 C++의 언어 명세 내에서 C++ 짰는데 그 코드 중에 일부가 GPU 쪽으로 넘어가서 수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그래서 단순하게 데모만 좀 보여드릴게요. 몰핑이라고 아시나요? 몰핑은 이제 보통 영상 처리 같은 데서 두 개의 이미지를 놓고 하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몰핑이라 그러거든요. 좌측에 있는 여성분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조금 뭐 조정을 조금 하고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패러럴 프로그래밍 쪽에 여러 형태의 패턴들을 갖고 있는데
그 C++ 시퀀서는 뭐냐면 루프 그냥 도는 겁니다. for 루프로 쫙 돌리는 거고요. PPL은 이제 Parallel Patterns Library라는 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그 Parallel Patterns Library의 패턴을 이용해서 멀티스레드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제 AMP라고 해서 C++의 코드 중에 일부를 GPU에서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례차례 수행을 하면서 얼마나 그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이 GPU, C++ AMP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그냥 단순 무식 루프입니다. 밑에 이제 초록색 바가 보이시죠? 거의 진행이 안 되죠. 예, 한 칸 갈 때마다 여자분이 점점 커밍아웃을 합니다. 남자로. 예, 잘 안 가죠, 그죠? 답답합니다. 예, 그만두고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시죠. 툴에 프로세싱 모드를 PPL, Parallel Patterns Library를 써서 코드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예, 뭐 그렇게 썩 빨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아까보다는 좀 낫죠. 그죠?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GPU를 한번 써보죠. C++ AMP로 코드를 짰습니다. 똑같이 해서 예, 훨씬 부드럽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트북에 붙어 있는 거니까 뭐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빠방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C++ AMP의 장점은 뭐냐면 C++의 언어 명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GPU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코드를 제너레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코드는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고 그 소스 랩의 일부는 GPU가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데 그것들이 시미리스하게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서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C++ AMP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가지 측면에서 C++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물론 뭐 2013에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 표준 규격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C++ 언어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오래된 언어, 화석 같은 언어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심히 보셨다가 좀 트래킹을 하셨으면 좋겠고 둘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그런 표준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무엇을 완벽히 구현했다 보다는 실제 개발자들이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느냐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C++ 14에 있는 내용도 공격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 REST SDK나 누겟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쉽게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C++ AMP 같은 표준 규격을 통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